직업윤리 완자를 봤는데 직업윤리 완자 말고 우리가 프린트를 안 봤기 때문에 오늘 프린트 가지고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지난주에 일단 완자를 설명했던 거 프린트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먼저 보시면 동양의 직업 간의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직업의 구별인데 직업 가로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직업은 다른 말로 일종의 사회적 역할이잖아요. 그럼 공자, 맹자, 순자가 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직업의 구별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뭐랑 뭐로 나눴어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자, 어떻게 나눠놨냐? 어떤 사람들이 정신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자는 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지난주에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군자와 소인이라는 말로 나눴습니다. 군자는 정신노동, 소인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데 그러면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덕이죠. 덕. 공자와 맹자는 같아요. 덕 다른 말로 뭡니까? 도덕성이죠. 도덕성에 따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나누는 겁니다. 자, 맹자를 보세요. 맹자는 어떤 말을 쓰냐면 노심자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대인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정신노동이 뭡니까? 돈 한번 치세요. 통치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바로 통치, 정신노동이에요. 반면에 노력자라는 말을 쓰죠. 힘력자죠. 육체를 수고롭게 하는 사람, 노력자. 노력자는 다른 말로 소인이라고 했고, 소인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봐봐요. 이 얘기예요. 육체노동을 하는 노력자는 부양하는 겁니다. 부양. 먹여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요? 노심자를요. 노심자는 나라를 통치하고, 노력자는 노심자를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 화살표는 이렇게 연결된 화살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예요. 상호 쓰세요. 상호 의존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맹자 역시 역할을 구별은 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자냐 노심자냐인 역할 사이에 우열, 귀천을 나누진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천하고 이런 건 나누지 않아요. 그냥 구별할 뿐입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예요. 그러면 노심자냐 노력자냐를 나누는 기준 역시 뭐라고요? 도덕성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대 이 학자들은 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소인인데 통치를 하겠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내가 육체노동에 알맞는 소인인데 내가 정신노동을 하겠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뭐가 다른 거냐면 현대와는 달라요. 현대는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이때는 아니었죠? 자, 다음. 순자는 내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순자. 순자는 노심자라는 단어 대신에 사대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대부. 사대부는 뭐에 종사하고? 통치. 통치가 바로 뭡니까?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거죠. 그 다음 서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인이 아니고 서인. 농업과 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서인들은 뭘 합니까? 생산에 종사한다. 생산이 바로 뭔데? 육체노동이죠. 그럼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순자는 뭐래니? 순자는 예의 학자라고 그랬지. 예를 제일 강조한다 그랬죠. 예. 여기 봐봐요. 화면 보세요. 공자는 인을 가장 강조한 인의 철학자고요. 맹자는 의를 강조한 의의 철학자라면 순자는 예를 강조하는 예의 철학자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순자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은 악설이잖아요. 그래서 악설, 이기적 욕구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성악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구를 뭐를 통해서 예를 학습해서 지난주에 본 겁니다.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이야? 예를 공부해서 예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대신에 일은 뭡니까? 육체노동 생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산에는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서인은 예에는 정통하지 못했지만 일에는 정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대시문이 나오면 아, 이 사람 누구구나? 순자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순자는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순자는 뭐에 따라서 아까 우리 봐봐 얘들아.
공자랑 맹자는 덕에 따라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별했다면 순사는 아니에요. 뭐와 뭐? 적성과 능력을 강조했죠. 왜? 인간은 일단 본성적으로는 다 어떠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적성과 능력을 강조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선택지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은 얘입니다. 적성과 능력은요. 얘를 얼마큼 공부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라는 게 결국 무엇을 나누고 직업을 나눕니다. 얘에 따라서 통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생산에 종사하는 서인이 되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기 봐야 얘들아. 여기서 서인도 농업에 종사하느냐 공업에 종사하느냐 상업에 종사하느냐는 그 사람의 적성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얘가 결국 직업을 나누고 직업은 결국 뭘 위한 거다?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서 선택지에서 직업은 욕망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바꿔 말하면 얘는 욕망 충족에 직업 빼고 갑니다. 이렇게 직업 빼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요. 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왜? 나좀 봐야 되나? 직업을 집어넣으면 안 틀려. 순자에서 직업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이건 안 틀리는데 직업을 빼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은 이러면 여러분 고민합니다. 얘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고? 맞아요. 왜? 얘가 뭘 나누니까 직업을. 직업에 따라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욕망 충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가면 얘에서 직업 가고 직업에서 욕망 충족 가면 안 틀리는데 다이렉트로 가면 여러분 고민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얘가 직업을 나누고 직업은 결국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순자에 의하면 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된다. 맞는 선택지예요. 알겠죠? 자, 다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마지막 심화학습인데 공자랑 관련된 직업과 공자 사상 중에서 직업과 관련된 사상이 뭐가 있냐 이거죠. 물지난주에 했지만 정명 나오면 공자입니다. 자기의 맡은 직분의 충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 거니까 역할과 직분이 바로 뭡니까? 역할과 직분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슨 윤리예요? 직업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와 관련된 직업 윤리는 정명이 있다. 다음 맹자 진짜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맹자의 직업과 관련된 윤리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죠. 백성은 유항산해야 유항심합니다. 순서가 뭐라고? 백성에게 도덕성을 먼저 가르쳐줘야 돼. 직업을 먼저 줘야 돼. 직업을 먼저 줘야 돼. 백성은 직업이 없으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순서 중요해. 뭐부터 뭘 주라고 백성한테? 도덕성을 강조하기 전에 뭘 줘라? 직업. 생업을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맹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서. 유항산해야 유항심합니다. 즉 생업을 보장해야 도덕성을 지킬 수 있다. 중요하고요. 순자에서는요. 순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순자는 굉장히 파격적이랬죠. 사대부의 아들, 즉 신분이 귀족의 아들도 뭐가 될 수 있다. 평민이 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적성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서인의 아들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대부가 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표현했습니다. 계속 갈게요. 오늘 서양의 직업관. 우리 지난주에 칼뱅까지 했죠?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막스 안 했나요? 지난주에? 하다 말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플라톤, 칼뱅, 막스 모두 마르크스는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플라톤과 칼뱅은 모두 역시 이거 직업의 구별, 사회적 역할을 구별했어요. 얘네들도 즉 분업이라고 표현하면 플라톤도 인정하고 칼뱅도 인정합니다. 막스는 나중에 할게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플라톤한테 가장 정의로운 이상적인 국가, 플라톤은 왜 이상국가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한테 이상적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플라톤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람마다 모두 타고난 성향, 즉 영혼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금의 영혼을 타고난 사람과 은의 영혼을 타고난 사람, 동의 영혼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지? 금의 영혼을 타고난 사람 통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한테 필요한 덕목은 뭐다? 지혜. 방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 생산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절제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맞는 덕을 발휘할 때 그게 바로 뭐다? 정의다.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즉 플라톤한테 정의는요.
조화예요, 조화. 이들이 각각 자기의 영혼에 맞는 자기의 덕을 발휘하는 그게 바로 정이고요. 기억납니까? 우리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했지만 얘네들은 통치자가 바로 뭡니까? 머리. 방위자가 뭐였어요? 가슴. 생산자가 뭐였습니까? 배였죠. 사람의 육체로 말하면 이것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수호자 계급, 즉 통치자와 방위자는 자기 소유 재산을 가질 수 없댔죠. 재산, 부인, 자녀, 공유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다? 생산자 계급만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신화학습 보면 플라톤은요. 이거 정말 싫어했어요. 이거 좋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정치는 누가 할 건데? 지혜를 가진 통치자, 즉 철학자만이 통치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플라톤이 싫어했던 거 민주주의입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 반대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진짜로 싫어했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반대했고 민주주의를 뭐라고까지 설명했냐면 중우정치다.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다.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걸 플라톤은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어리석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모함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플라톤에 가면 철학자만 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금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플라톤은 뭐라고 봤어요? 철인. 철인은 다른 말로 뭔데? 철학자. 그래서 플라톤한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니에요. 누구만 정치해야 됩니까? 다시 철인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게 누굽니까? 바로 플라톤이었죠. 칼뱅은요. 그 유명한 지난주에 설명했던 뭐 나옵니까? 직업 소명설이요. 칼뱅한테의 직업은 바로 뭐냐면 신의 부름이랬지. 콜링. 지난주에 얘기했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소명이야.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미 칼뱅이 예정설을 얘기했죠. 크리스트교 신자들한테 칼뱅은 목사예요. 목사님. 신부님이었죠. 원래는 성직자입니다. 크리스트교 신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내가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칼뱅은 신의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다 그랬어요. 구원이.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예정돼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칼뱅이 말한 게 바로 이거죠. 직업. 왜?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니까. 그러면 직업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뭔데? 지상에서, 천국 말고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뭐라고 본 거야? 아, 주님, 이게 직업이라고 본 거예요. 칼뱅한테 직업, 다시 써놓으세요. 칼뱅한테 직업은 뭐라고?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니 신이 어떤 사람들의 신의 은총을 베풀겠어요?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재현하는, 실현하는 사람들을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하겠지. 그지? 그래서 칼뱅은요. 직업의 역할은 구별했어요. 하지만 중요하죠. 차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직업이 다 뭐니까? 신의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차별하겠어요? 잊지 마세요. 칼뱅에게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차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중요한 표현인데 애들이 이것도 많이 틀려요. 칼뱅한테 그러면 선생님 직업적 성공은요? 당연히 그게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징표가 될 수 있어. 아까 전 말했지만 뭐든지 다 예정돼 있잖아. 예정돼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예정자가 맞냐 안 맞냐는 직업적 성공인데 그렇다고 해서 직업에서의 성공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좀 봐. 인간은 내가 진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이미 예정돼 있는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신은 이미 다 예정해놨어. 즉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가 구원받을 놈인지 구원받지 못할 놈인지 예정해놨는데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해. 그럼 선생님 칼뱅이 지난주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징표라면서요.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열심히 일했는데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죠. 신만이 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내 직업도 안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예 징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아예.
어떤 애가 제가 맨날 백수로 놀고 있어. 그럼 걔는 뭐야? 아예 징표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징표가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는 있는 거야.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 사람은 아예 그게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100% 구원받는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신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성공이 구원의 징표는 맞지만 직업에서 성공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 구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하세요?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칼뱅이 굉장히 혁신적인 건 칼뱅은 처음으로 크리티교에서 부의 축적, 돈을 버는 거, 돈을 쌓아놓는 거, 부자를 인정했다 그랬죠? 부자를 인정했어요, 부자를.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방탕하게 돈을 쓰는 걸 인정한 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라는 게 아래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돼야 돼? 금욕적이고, 성실하고, 근면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칼뱅이 강조했던 이 금욕, 성실, 근면을 나중에 나왔던 철학자 베버는 뭐라고 불렀냐면, 청교도 윤리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로 청교도는 해석한 거고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고, 청교도 윤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 청교도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 사상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플라톤이든 칼뱅이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선생님 왜요? 아까 말했잖아. 칼뱅한테 직업은 뭔데? 신의 소명이야. 내 마음대로 막 직업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직업은 신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직업을 바꾸고 그럴 자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톤도 마찬가지지. 내가 금의 영혼을 가졌는데, 내가 동의 영혼을 가졌는데, 내가 통치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시민의 정부 참여하면 안 된다니까요? 민주주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현대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이지. 알겠니? 현대는 어떤 사회인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이땐 다 신분제 사회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막스. 막스는 일단 직업이라는 걸 나누고 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직업을 나누는 건 결국 인간 소외를 조장할 뿐이라고 말해서 되게 독특하다고 했죠, 지난주에? 자, 막스는 세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뭐와 뭐로? 공산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로 나눴어요. 막스한테 공산주의 사회는요, 반드시 가야 될 인간의 어떤 이상사회, 아까 말했듯이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듯이 막스한테 공산사회는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와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공산사회는. 공산사회에서의 노동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스는 나중에 언젠가는 자본주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이 완전 다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요, 먹고 사는 수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즉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난 다른 이런 말 들어봤지. 하루치는 너무 강추하고 싶은데 회사원들이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만 되면 어떻게 월요병이라는 게 왜 나와? 회사에 가기 싫은데 왜 갑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가기 싫은 회사를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 일은 어떤 일이니? 내가 원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면 강요된 노동이야? 강요된 노동이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어떤 노동이야? 강요된 노동이야. 선생님 오늘 목요일날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친구는 쉬는 날이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이 출근하는데 원장님 퇴근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나한테 노동은 뭡니까? 강요된 노동이죠. 왜? 선생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아주 주변에서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놀고 먹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을 하는 게 먹고 살라고 목구멍이 포도차가 내는 표현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노동은 뭡니까? 생계수단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노동은 뭐야? 강요된 거지. 하지만 잘 들어.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직업은요. 이거 쓰세요. 이게 직업입니다. 공산주의 세상에서의 직업은요. 생계수단의 가치가 아니고요.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자아실현.
직업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자발적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봐. 생각해봐.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노동이라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강요된 노동입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뭐니? 자발적 노동이 되는 거지. 있지만 왜 얘는 강요된 노동이고 왜 얘는 자발적 노동인지 그건 직업을 정의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직업의 정의 자체가 틀려요. 무슨 사회,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 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은 필연적으로 착취에 수단이 됩니다. 착취. 착취당해요. 누구한테? 자본가한테. 나의 노동력이 착취당해. 왜? 노동자들은 내가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내가 열심히 내 몸을 굴려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은요. 자아실현의 수단이고요. 인간 여기 봐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인간 자체가 노동하는 존재래요. 되게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한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도대체. 인간이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막스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아침에 농사를 짓고 점심에는 목축을 하며 저녁에는 낚시하고 밤에는 피평을 한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거잖아. 아침엔 농부, 목축업자, 뭐 어부. 마지막엔 비평을 해? 비평은 정신노동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육체노동인데 마지막엔 정신노동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공장 인자 순찰 할 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별했었죠. 막스는 안 해요.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플라톤이나 칼빈은 직업 선택의 자유 인정 안 한댔지. 이 사람은 직업 선택의 자유 따위는 없어. 왜?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그러니까 개인이 통치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 따로 뭐 농사짓는 사람 따로 이런 거 없어요. 플라톤은 완전 뭐합니까? 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육체노동에 따라하는 사람 따로 있냐. 인간은 노동 자체를 노동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먹고 살아야죠. 공산주의 사회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기 때문에 사유재산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굶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일을 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와야 되시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하지만 그건 왜 가져갈 수 있어? 공유하니까. 그래서 무슨 사회야, 얘들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계속 말하시면 이상사회예요, 이상사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예요. 이게 분배 방식입니다. 공산주의 분배 방식은 필요에 따라 분배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별은 부정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누구나. 그래서 막스는 분업을 반대합니다. 매뉴팩처란 말 알아두세요. 막스가 쓰는 단어인데 매뉴팩처는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방식입니다. 쓰세요. 지금 매뉴팩처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 특히 초기 자본주의라고 쓸까요?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방식 즉 분업인데 현대적 분업이 아니고 막스는 현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대적 분업을 말하는데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제공하죠. 즉 돈을 제공하는 돈. 노동자는 기술을 제공해. 그러니까 이런 매뉴팩처는 이런 분업은 다른 말로 매뉴팩처 분업이 일을 나누는 거야. 나눠서 하는 거야. 자본가는 돈만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지언정 그러나 매뉴팩처에서의 분업은 즉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내가 원해서 하는 노동이라기보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못 시킨다? 소외시킵니다. 인간소외라는 표현도 막스가 쓰는 표현입니다. 잊지 마세요. 매뉴팩처, 다른 말로 분업,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인간소외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 했어?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번 내가 쭉 한번 본 거고요. 자, 오늘은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자 보실게요. 완자. 완자가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왜 안 뜨나요? 완자 생륜. 교재 몇 페이지 할 차례요? 74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쭉 받고 맹자, 순자, 칼뱅 여기까지 본 거죠? 73페이지까지? 74페이지 보면 되는 거죠? 자, 74페이지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라는 부분 볼게요. 이제 여기부터 쉬워요. 직업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사상이었습니다. 동양의 직업관과 서양의 직업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시험시험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쓰세요. 노동자라는 표현이죠. 기업가는 기업가의 윤리가 있고요. 근로자는 근로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기업가는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네모아서 이윤 추구.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기업을 왜 운영합니까?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버는 거. 이윤 추구인데 어떤 이윤? 공정한 이윤, 정당한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고요.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등, 자, 좋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여기도 정리해놨죠? 기업의 윤리는 정당한 이윤과 사회적 책임이다. 근로자는 자기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요. 또한 자기 자신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기업가와 근로자는 자 함께 나가는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 내용하세요? 그 다음에 상보적 관계다. 상보, 여러분 감 오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줄인 겁니다. 이게 상보, 서로 보완한다. 모자란 부분을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건전한 기업가와 근로자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우리는 근로자와 기업자의 관계를 이렇게 길게 표현하지 않아요. 노사관계라고 말하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서로 협조하고요. 사회적 차원은 다 네모합니다. 노사협의회, 노동자와 사용자 협의회, 기업가와 노동자 협의회 같은 제도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함께 살아가는 거죠. 상생, 서로 살리는,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선생님 프린트 볼게요. 왜냐면 얘가 바로 전문적 윤리로 가버리네.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프린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범, 이제 이건 내신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기업은 소극적 책임만 져도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야. 기업은 적극적인 책임까지 져야 돼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죠? 그러면 소극적 책임이냐 적극적 책임이냐는 뭘 놓고 있는 거냐면 그 범위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냐라는 걸 둘러싸고 의견이 갈라지는 겁니다. 소극적 책임은요 두 개예요. 뭐 번호 매기세요. 경제적 책임, 두 번째는 법적 책임. 이게 소극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경제적 책임은 뭔데요? 기업은 이윤을 최대한 늘려서 누구의 발표에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야. 얘들아, 현대사회의 기업은 대부분이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이익을 뭐 해야 돼? 극대화해야 돼. 얘들아, 잊지 마. 주주이익이라는 표현. 주주이익. 이게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야. 그럼 법적 책임은 뭔데?
오케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해야 돼? 그럼요. 뭘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로 이윤을 극대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극적 책임은 뭔데? 당연히 잊지 말더라. 적극적 책임은 여기서 말하는 1번 경제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고 2번 법적 책임도 져야 돼.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 거기다 더불어 플러스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적극적 책임은 뭘 더 추가시키는 거야? 이거요. 공익, 공공이익. 물론 이윤도 추구하고 주주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누구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 공익도 모여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 책임이야. 알겠니? 어렵지 않아? 요건 잠깐 외우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보자. 소극적 책임에선 기업의 본질을 이윤 추구라고 봐요. 당연히 얘네도 뭡니까? 얘네도 이윤 추구야. 이건 변함이 없어.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본질이 이윤 추구라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이윤 추구인데 이윤을 잊지 마. 이거 둘 똑같아. 단 적극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익을 실현하는 게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다 돈 버는 건데 적극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그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설마 기업의 목적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알겠지, 유민아? 둘 다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윤 추구라고 말하는 거야. 거기엔 변함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속적 책임을 주장하는 프리드먼이 있고 경제적 책임을 주장하는 적적 책임을 주장하는 에로가 있다. 사상가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고 나서 뒤에 거 더 할게요.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자, 심화라고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 말고 사회적 자본이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들어봤어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단순하게 돈을 말하는 게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만든 개념인데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어떤 갈등이 없어져야지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어떤 방법은요. 이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겁니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하게 되면 협력이요?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게 되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고 갈등이 해소되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게 순서죠. 먼저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촉진하면 갈등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되면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망,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는 호혜성, 사람들끼리 어떤 신뢰의 규범,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본이라고 말할 때 자본은 뭡니까? 재산이죠. 돈이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 개념이에요. 내 돈, 내 땅, 내 집, 내 통장. 그래서 자본은 굉장히 사적인 개념인데 그 앞에 사회적 자본, 즉 자본 앞에 사회적을 붙이면 그 사회적 자본은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닌 어떤 개념을 갖는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공공재적 특성을 가져요. 일반적인 자본은 사적인 개념이지만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면 그건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다. 해서 쓰지 마시고 들으세요. A라는 사회랑 B라는 사회가 있다. 어떤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냐? A라는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낮은 사회고요. B라는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잘 축적된 사회라면 B라는 사회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잘 굴러갈 거란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믿음, 어떤 조직과 조직의 네트워크,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가 있다, 복지 장치가 있다라면
그 사회도 복지제도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안정적인 사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개념,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직업윤리의 끝부분이죠. 바로 무슨 윤리가 나오냐면 이게 오타네요. 전문직 윤리와 공직자 윤리입니다. 전문직은 특수한 직업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윤리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가 일반직보다 전문직 종사자들한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죠. 왜 그렇습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의사라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라는 일반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의 직업 도모. 의사와 교사와 뭐 할까요? 요리사가 있다. 아, 요리사도 중요한데? 뭐 덜 중요한 직업이 없겠는데요? 그러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기 때문에 즉 사회의 영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돼.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말한 거야? 수호자 계급은 재산을 공유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재산을 사유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공직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들을 말하죠. 공직자를 위해서 시험에 나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 유명한 정약용입니다. 여러분 목민심서, 목민관이 누굽니까? 관리예요. 관리. 관리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덕목들에 대한 책이 바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할 덕목들은 뭐가 있냐? 목민관, 즉 관리. 공직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관리는 공직자잖아요.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의 덕목 봐두세요. 성공, 후사, 멸사, 공공. 의미는 다르지만 여기 봐. 성공, 후사가 먼저 선자야.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의 개인적인 일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가 먼저라는 얘기입니까? 공익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멸사공공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뭐에 관련된 얘기? 공익과 사익 중에서 무엇을 더? 공익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누구는? 공직자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직자 윤리입니다. 공직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청렴과 자, 이런 표현 써요. 약간 절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표현이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쓰는 표현이니까 봐두죠. 절용은 말 그대로 절약과 같은 의미예요. 검소함을 말하는 겁니다. 청렴과 절용. 관리는 어때야 된다? 청렴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관리를 주칩니다. 청백리라고 불러요. 단호하게 기억해 주세요. 청백리. 어떤 관리? 전략하고 청렴하는 관리. 누가 하는 관리라고요? 정약용. 무슨 윤리입니까? 공직자 윤리입니다. 자, 우리 완자 볼게요. 그래서 완자 밑에 가시면 전문직과 공직자 윤리가 나오죠? 아까 전문직 윤리 한번 다시 보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 선,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 또한 우리 전문직 윤리에는요. 비윤리적인 행동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하는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해 주쳐요. 별도의 윤리 강령이 있어요.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나 의사들 같은 그런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한테는 그들만의 특별한 윤리 강령이 따로 있죠. 다음 공직자 윤리. 공직자. 자 여기 보면 멸사봉공의 봉공. 검소, 청렴 강조했어요. 청백리 아까 얘기했죠. 청백리, 정약용. 그럼 청렴이란 건 도대체 뭘까?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은 것. 청렴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청렴하지 못할 때 청렴의 반대가 뭡니까? 부패죠. 탐관오리가 정말 세상에 큰 문제죠. 부패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거기 75페이지를 보면 자료 4번이 자, 이 제네바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문직 중에서 의사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 인정받는 이 순간
내 일생을 인류봉사 좋습니다. 인류봉사라는 공공선이죠. 공공선에 바칠 것을 엄숙히 생각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내 의학 지식을 인륜의 보편적인 인간 윤리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등등이 나오잖아요. 의료계의 전문직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므로 다른 어떤 직종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봤고요. 여기 보세요. 전문직들은요, 전문성뿐만 아니라 뭘 갖습니까? 내가 말한 독점성을 갖죠. 법조인이나 의료계 종사자는 독점성을 가져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무작위로 수술하고 의뢰하면 그건 뭐거든요? 불법이 되는 거죠. 무면허 의사한테 수술 받다가 생명을 잃어도 어떻게 보상받지 못해요. 자율성을 갖는 거. 다음, 부패 방지를 위한 사회제도. 아까 청렴의 반대가 부패랬죠. 그래서 현대의 공직자들도 부패 방지를 위해서 청렴도라는 걸 추정하고요. 청렴계약제 같은 것도 있고요. 부정청탁이나 금품투소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얼마 이상의 선물을 못 받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한테 막 돈 봉투를 가지고 가는 학부모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었어요. 돈 봉투가 아니면 선물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정말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첨지라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건네는 학부모들이 건네는 돈 봉투였는데요. 이게 공공연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학부모를 부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 봉투를 이렇게 봉투에다 돈을 넣어갖고 갔어요, 이렇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선물도 못 하잖아요. 마음의 선물, 편지, 그죠? 이 정도만 가능하죠. 자, 해서 완자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문제 보기 전에 잠깐만요. 다음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용어. 성에 대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하죠. 성의 자기결정권. 다음요.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 중에서 오직 결혼 안에서만의 성적 관계를 인정하는 건 보수주의죠. 다음. 서로 간에 자발적 합의만 있다면 사랑 없이도 성적 관계를 인정하는 게 자유주의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도주의가 하나 안 나왔죠? 중도주의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성적 관계를 인정하는 게 중도주의였습니다. 다음 4번이요. 부부는 음과 양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한다. 동양의 음양론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부부간의 중요했죠. 차별이 아닌 구별을 강조하는 게 부부 유별을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상병여빈. 이건 꼭 기억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치 손님처럼 공경한다. 빈자가 손님이라는 거. 공경, 경자 강조했어요. 상경여빈 말하는 거고요. 다음요. 5번. 가족의치에 대한 얘기인데 가족의치는요. 가족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바로 가족해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는 거죠.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가족해체의 뜻이고요. 니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아니지.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확대 가족인데 오늘날에는 확대 가족이 점차 핵가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확대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확대 가족이 자꾸만 뭐 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이 틀렸어요. 뒷문장은 맞아요. 가족 간의 유대감 약화는 원인이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고요. 다음 디귿.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면 그럼요.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얘네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기억 디귿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1번. 사랑의 특징. 자, 사랑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학자가 누굽니까? 프롬이죠,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 볼게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프롬의 사랑은 능동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수동 나와서 틀렸고요.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럼요. 사랑 역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랬어요. 다음 5번. 인간의 고립을 극복하게 하면서 거기까지는 맞는데 각자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요. 2번. 갑과 을이 말하는 네모합니다. 성의 가치. 성의 가치는 다양한 게 있는데 볼게요. 갑은 성은 종족 보존의 측면. 그러면 종족 보존의 측면이니까 이건 성의 무슨 개념입니까? 생식적 가치죠. 다음 감각적 쾌락 충족이니까 이건 성의 가치 중에 쾌락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갑은 생식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를 말하고 있고요. 을은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 줄쳐보세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는 성의 가치는 생식적 가치도 있고 쾌락적 가치도 있고 또 무슨 가치도 있는 겁니까? 인격적 가치죠. 성의 가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갑이 말하는 성의 가치는 사회문화적 성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아니죠. 사회문화적 성. 이건 젠더인데 이건 섹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식적 가치니까 틀렸고요.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생물학적 성의 특성에서 비롯된 걸 말하는 거고요. 갑이 말하는 성의 가치는 자연법 윤리에서 말하는 자연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군요. 그럼 정답은 1번이죠. N 틀렸으니까요. 당연히 갑이 말하는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종족 보존이 바로 뭡니까? 자연법 윤리의 세 번째 덕목이었죠. 자기 보존, 종족 보존. 3번 을은 성의 인격적 가치 이렇게 말했고요. 인격적 가치 잊지 마.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인격적 가치입니다. 을이 말하는 성의 가치는 그에 상하는 한 네모하세요. 인격적 가치에는 뭐가 따릅니까? 도덕적 의무가 따릅니다. 성의 인격적 가치에는 도덕적 의무가 따라온다. 기억하시고요. 을이 말하는 성의 가치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 그럼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3개나 나왔어요. 3번, 4번, 5번 모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이요. 밑줄 친 이 입장과 일치하는 감점. 이 입장이 뭔지 볼게요. 이 입장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끝났죠.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갖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입장은 보수주의죠. 보수주의적 관점과 일치하는 것만 골라보면 되겠죠? 자, 성의 네모합니다. 종족보존. 그럼요. 보수주의는 출산과 양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족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맞고요. 성은 그렇죠. 네모합니다. 부부관계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죠. 예, 맞고요. 성은 성숙한 성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인격적인 교감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하면 안 되니까 병이죠. 다음요. 4번 문제. 가나사라에 나타난 문제점 그랬지? 자, 가는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게요. 강한, 독립적인, 적극적인 특성을 남성다움으로 보고 연약한, 의존적인, 소극적인 특성을 여성다움으로 보고 와우, 굉장한 차별이죠? 우린 이런 걸 성차별이라고 부른다. 성차별.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성적 역할을 정해놓고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건 성차별이죠. 다음 나요. 청소년들 사이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세상에 속옷 잡아당기기, SNS에 벗은 몸 얼리기 등 성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 이걸 성폭력으로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또래 간의 장난으로 여기는 건 뭘 침해하는 겁니까?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걸 통찰이라 부르고 이런 걸 우리는 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호준이 펜 못 들겠어요? 5번 보세요. 필기할 건 필기하세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성상포마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상포마는 인간의 성에 지닌 인격적인 가치를 변제시킬 수 있어요. 즉 인격을 수단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성상포마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변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기타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문제점들을 말하겠죠. 성상포마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성을 수단으로 그렇지. 이게 니은 들어가겠죠. 성상포마는 성을 수단으로 상품이라는 수단으로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성상포마를 반대하는 근거가 될 거고요. 오히려 기업과 디귿은 성상포마를 찬성하는 근거라고 우리가 내용에서 배웠습니다.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6번이요. 가해 관계에서 요구되는 윤리. 자, 여러분 100년가약 네모하세요. 100년가약이 바로 뭡니까? 혼인이죠. 혼인. 즉 혼인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해에 들어갈 건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면 6번 문제는 부부 윤리를 묻는 문제죠. 자, 정답 1번이네요. 부부상경 끝났죠. 부부는 서로 공경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부부상경, 상경여빈이란 단어, 부부유별 3개.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겠습니다. 1번. 자, 2번 왜 틀렸어요? 고정된 성관념 안 됩니다. 고정된 성관념. 음양론의 근거 여기까지는 맞는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향하면 안 되죠. 지향해야죠. 부부유별의 덕목을 통해 부부간의 차별 아닙니다. 고치세요. 부부유별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을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부부 개인의 주체성은 존중하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쉽게 6번 나왔고요. 7번 볼게요. 7번은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볼게요. 가족윤리를 묻는 문제고 현대사회에서 자 우리 지금 제시문을 보니까 학대입니다. 학대, 부모에 의한 학대, 아동학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동학대의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1번부터 5번 선택지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바로 뭡니까? 자애죠. 자애.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효도는 뭡니까? 써보세요. 효도는 반대죠. 이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애는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더 다르다 했어요. 봉양은 효를 실천하는 방향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실천 방법이죠. 불욕 역시 효를 실천하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불욕이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둘 다 효의 실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꼭 외우랬죠. 이 단어들. 특히 3번, 4번, 5번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즉 뭐라고 다 인이에요. 인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거에 이름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인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효의 실천 방법 위에 벌써 2개가 나왔잖아요. 봉양과 불욕. 봉양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불욕은 아까 말했듯이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양지는 뭡니까? 양지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양지 맞고요. 공대는요. 실질적으로 잘 모시는 건 양지고 공대는 뭐야? 표정을 부드럽게 하나는 표정, 걱정하는 표정 아니면 우울한 표정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공대예요. 공대.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불가매상 알죠? 불가매상 효의 시작입니다. 불가매상은 효의 시작. 혼정신성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드리는 거. 입심양명은 뭡니까? 효의 완성. 써놓으세요.
효의 시작이 불감해상이면 입신양명은 효의 완성이다. 선생님이 특히 강조했던 단어 다 외우세요. 양지, 불감해상, 입신양명, 위에 나왔던 뭐요? 봉양.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양지와 봉양.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거 틀렸어. 부드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표정 얘기, 표정. 혼정세상은 뭐 하는 거? 문안드리는 거. 다 효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 뭡니까 이거? 일정 기간의 일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제한을 받는 지속적인 활동. 오케이, 직업. 2번. 기업가와 근로자는 상생할 수 없는 대리적 관계다. 안 되죠?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에 해당한다. 직업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청렴한 사회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통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일체형. 그럼요. 청렴도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빨리 끝내자고요. 직업 윤리의 종류와 의미를 이렇게 연결하자. 자, 여기 보시면 이거죠. 기본적인 거. 특수윤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 네. 전문성의 기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죠. 고도의 전문적 훈련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지식을 획득한다.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이게 전문성, 이게 자율성이고요. 이게 전문성이고요. 이게 독점성이겠죠. 자격증이 필요한 거니까요. 독점성을 말하는 거.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청탁금지법이 있고요. 또 청렴계약제 같은 게 있고요. 청렴도를 측정하는 제도 같은 게 있죠. 그럼 멸사본공은요? 얘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제도적 노력이니까. 이건 뭔데? 이건 제도적 노력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 노력입니다. 개인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개인적 노력, 나머지는 다 제도적 노력입니다. 수고하셨어요.